적어도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의 합심이 필요하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어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되고 또 금투세 폐지도 확정됨에 따라 계엄령 이후에 난기류를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다른 국가들이 위기 사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국가들이 이 과거 위기 사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미국도 한때는 금융위기라는 이 대형 이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금 전체 상황은 웃을 분위기는 아닙니다는. 그렇죠. 어제도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는. 예. 오늘 좀 새벽에 방송 준비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한강 그 노벨문학상 수상이 시작되는 거를 봤어요. 예, 그렇죠. 어떤 위기 조치에서 마음은 좀 상당히 무겁지만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좀 경기도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과거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국가들이 어떻게 풀어갔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보면 좀 여러 가지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계엄 조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계엄 조치냐 저도 그랬습니다는. 그렇죠. 사실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그 다음에 2009년 리먼 사태를 기해서는 금융위기,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었는데요. 막상 발생하더라도 미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위기가 발생하냐 이런 지금 쪽으로 해서 저희 뭐 상황이 지금 비슷하네요. 똑같죠. 근데 위기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엄 조치가 있을 때 미국에서 right or wrong이라는 것을 wrong or right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딱 그런 표현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실제가 됐다 하는 이 문제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공황 전문가인 벤 버냉켄한테 모든 위기 극복 조치를 맡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한테 위기 호소에 나서자. 그렇죠.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었던 그때 당시 야당이었죠. 공화당도 위기 극복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하는 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기가 도저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후징으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 워낙 이 승리감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골이 높으면 산이 높으면 골도 굉장히 그렇죠. 크게 되는 거거든요. 권력자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높으면 내려가면 굉장히 깊은 수락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사실 이런 것에서 위기 국면이 이렇게 극복되다 보니까 바로 뭐냐 위기를 낳게 했던 위기 근본 문제 치유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드 프랭크법이죠. 이 내용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투기행위, 레버리지를 100배씩 운영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했던 겁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5배 1로 축소시켰습니다. 들어오면 과거에는 10배, 100배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5배 1로 축소했습니다. 이 투기행위, 레버리지 투자를 건 거고 프롬프트 트레이딩이든가 뭔가 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위기의 본질에 이렇게 극복하도록 접근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사고라든가 해서 위기를 낳게 했던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미국 경제에 있는 가장 강점이거든요. 이걸 본질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자 디지털 시대 퍼스트 무브로서 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노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다. 미 국민들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융이다 하는데도 이 위기를 계기로 해서 위기 전보다 더 미국 경제가 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다음에 4년 전이었었죠. 미국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의회가 점령당하는 사태였었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최대 시련을 맞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실현에서 정치적 실현이 4년 전에 사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서 패배하니까 불복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가 점령당했죠. 저희들도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미국의 의회만큼 민주주의 상징이다. 근데 미 국민으로부터 점령당했다. 민주주의 실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의 가장 강점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니까 미국 경제에서 비관론이 많이 나왔죠. 근데 정권을 이어왔던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것보다는 예. 화합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켜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의 미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4년이 후가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예.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물론 후보는 해리스가 되지만 바이든 정부가 냈습니다. 근데 사실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조화를 선택한다. 이게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조화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기 때 바이든 정부의 오바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바이든 노믹스의 어떤 강점은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인선 문제에 있어서는 대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파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다 흡수해 주지 않습니까? 보복이라든가 하지 않겠다 하는 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위해서 미국 경제가 재탄생한 데 의해서 정치적으로 가장 실현된 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도 지금 화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두 가지 축,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축을 통해서 사실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예. 오늘 미국 경제가 사실 미국 증시가 어제 뉴욕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가 좀 높아가서 우리도 그렇죠.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냐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한 차례 인하에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따라서는 터닝 포인트, 예. 트럼프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월가의 논란 속에 지금 증시가 소폭 떨어졌는데요. 사실 그렇게 펀더멘탈 상에서는 그렇게 문제된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강점이 이렇게 극복되는 상태에서 오면 트럼프 정부가 내년 1월 20일 날 출범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예. 미국 경제는 또 미국 증시는 강하게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S&P가 내년에 7,000포인트가 넘는 수준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미국 경제가 위기를 계기로 해서 재탄생하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 상황을 저희가 위기를 거론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지만 좀처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개 위기는 사실 2015년서부터 기점을 잡는 게 있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10년이 됐다는 얘기고 예. 헝다 사태를 기준으로 했어도 4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계획 경제에서 통제 경제에서 위기가 4년 이상 내지는 2015년 하면 10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경제가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2021년 공산당 출범 이렇게 100주년을 기해서 공산당의 목표인 모두가 잘 살자 사후강사의 구칙을 시진핑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시진핑에서는 가장 정치적 부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획 경제에서 목표 성장률을 5% 미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기 부양책에 나서고 있다. 우리가 짧게 끊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2022년 20자 공산당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보면 30차례 근접한다. 근데 이 자막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는 뭐든지 위기 극복의 근본은 사실 미국처럼 어렵더라도 국민의 희생이 되더라도 기득권이 포기되더라도 위기의 본질 문제에 접근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근본 문제 해결보다는 덮는 데 치중했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주변 세력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서 위기의 본질에 부동산 문제 개발에 가야 되는데요. 개선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진핑과 주변 세력들의 사실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이 많은 사람이 이번만은 다르다 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경기는 다 안 좋죠. 예. 지금 오늘부터 바로 내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하는 경제공작대회가 됩니다. 어제 국무원 무슨 회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경제공작대회로 해서 내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전인대를 통해서 확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열립니다는
다시 경기 방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는 나올 겁니다. 근데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는 경기 방책은 그동안 30차례에 걸쳐서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 국제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엔 과연 다를까? 뭐 항상 기대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유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2011년쯤이었었죠. 그때 픽스 국가 중심으로 이제 재정 위기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국내 언론에서 돼지 새끼들이다 이게 번역했던 피그스 국가들입니다. 예. 국제사회로 언론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계엄조치 관련해서도 그렇죠. 상당히 저도 포함해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돼지 새끼들이라고 번역하니까 국내 관련된 국가들의 영사관이 그렇죠. 번역을 예. 해서 굉장히 쌓아놨던 유럽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의 번역을 잘못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곤혹을 치를 수밖에 됐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피그스과로 알려져 있던 유럽 재정위기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대중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권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기는 극복해야 된다. 불선세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때 나온 용어가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입니다. 이때 나온 용어입니다. 공공선이 우선이다. 예. 그래서 위기 극복에 나섰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이후에 지난 현재의 유럽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구드 애플리스다 해서 잘 나갔던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핵심 회원국들은 지금 굉장히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과 슐츠 총리도 조만간 퇴출이게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로랜드 국가는 아니지만 캐머린과 메이와 존슨과 트러스, 수낙, 영국의 옥스퍼드가의 이 특정 학교 출신들의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부 조기에 퇴진당했습니다. 예. 영국의 순환입니다. 그렇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의해서 돼지 새끼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까지 썼던 피그스 국가들은 뼈를 깎는 노력에서 지금 그리스가 유럽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 보면 랜드롯이 기득권은 자 내가 좋다고 해서 술 먹고 헬렐레 하면 그대로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룡 집단이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면 땅 따먹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럽 재정 위기 당시의 픽스 국가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굉장히 울림 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우리 경제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권력은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만큼 이 주변 세력의 어떤 기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권력에 치여 있는 사람은 거기에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뼈를 깎는 노력은 국민의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엄 조치 관련해서 합법성 높은 국민 지도 펀더멘탈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인데요. 우리와 비슷하게 자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 활동 쪽을 굉장히 주력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정부에서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추락했던 신뢰부터 왜냐하면 개혁 과정은 제이커브 이펙트 때문에 쉽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수록 초기 단계 저항 때문에 성장률은 아르헨티나 마찬가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요. 예. 그런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신인도국에서는 아일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자 비상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기의 본질에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의 대중 인기 영합적인 근절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정부 기관을 축소하고 예. 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거죠. 그리스의 정부 기관은 절반이로 축소했습니다. 공무원은 절반이로 축소했습니다. 전부 뭐냐? 기득권이 갖고 있는 국영기업을 전부 시장 경제에 돌려준 거죠. 국민에게 돌려준 거죠. 국민에게 돌려준 거죠. 그리고 시장 경제가 잘 독점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 이 기득권 아닙니까? 포기업인 겁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 장점을 복원시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개혁에 따라서 성과가 나면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줬다. 돌려줬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희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기 극복을 노력하면 성과는 반드시 찾아온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봐서 국민경제 3배 등가법 쪽에서 위정자와 국민과 서로 뭐냐 같이 노력한 거죠.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기 극복에 사실 위정자는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국민은 애국심과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지금 많은 시사점을 던질 겁니다. 위기 극복할 때 위정자는 겸손했다. 국민을 무섭게 생각했다. 예. 국민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했다. 이게 한때 피그스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았던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은 유럽 경제를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프로덕과 함께 굉장히 이끌어가는 배경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국민 지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도가 뭐 아오키 법칙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여기도 길게 보면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달러 환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 오늘 좀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은 엔화 표시 국채를 사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후에 예. 계속해서 위기 국면이 지금까지 가고 있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경제 좋았죠.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이렇게 경제 패권 갈등입니다는 1980년대에는 사실 일본과 미국과의 갈등이었죠. 경제 패권. 예. 그때 팍스 제펜시아가 팍스 아메리카를 제칠 것이다. 그게 도요타, 소니, 패나소닉 같은 이런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저도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을 시절이었습니다는 일본을 배우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본을 배우자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어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 결국은 이렇게 잘 나갔던 경제도 결국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아. 지금 보겠습니다. 예. 1990년대에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너 패러다임 아주 전형적인 정치권의 갈등이죠. 예. 중앙인력 갈등. 그다음에 2012년서부터 잃어버린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0년 될 때 아베노믹스도 대중 인기 영합적이죠. 금리 낮췄죠. 재료금리. 예. 전형적으로 금리 완화 정책이죠. 구조조정하려면 긴축을 해야죠. 외교죠. 그렇죠. 결국 일본 경제 지금까지 극복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떠냐? 이시바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시바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회의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위기 국면이 되고 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저렇게 일본이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예. 일본 경제가 1990년대에 살아나지 않을까? 결국 권력층들의 다툼이다. 이것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흥국 얘기도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위기국이 발생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결국 위기를 경험한 국가에서 다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신흥국은 전형적으로 사실 그 위기국이 발생하면 위기 발생한 국가들이 거기서 위기를 발생한 원인을 차단하지 않고 거기에 항의하는 상태에서 신흥국에 머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러스터 교수의 경제발전 5단계를 보면 제2차 테이크업이란 이렇게 이륙을 해야 되는데요. 아, 예. 신흥국들이 이렇게 중진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이용되지 못한 데는 가장 중요한 정치권, 기득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쭉 나열하지만 예. 근데 신흥국에 계속해서 신흥국에 뭘 것이냐 아주 독특한 국가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인도의 모디 보겠습니다. 예. 화폐 개혁까지 단행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2016년 11월 첫째 주에 3주에 걸쳐서 기득권을 포기해서 그때 간디 네루 체제 그다음에 카스트 브라멘 계층의 이 기득권을 흡족하지 못하면 모디노브스를 선거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 모디노브스의 출hiện 가장 걸림돌이 기득권층이 고액권을 90%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주 시간을 준다. 안 가져오면 휴지적하게 된다. 그렇죠. 3주 안 가져왔어.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안 예. 가져왔습니다. 근데 휴지적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죠. 그다음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는 예. 아르헨티나는
밀레이 정부도 전기톱 공약이라 해서 무정부 공약, 그 다음에 국영기업 이렇게 기득권이니까 예. 폐지해서 자본주의 돌려줘. 심지어는 폐쇄와 폐지, 중앙은행 폐지 아직 요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뼈를 깎는 노력이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은 뭐냐 중국을 제치지 않느냐 하는 4위의 경제 대국.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는 남미아의 상징이지만 지금 주가는 올해 들어서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이 지금의 신흥국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위기가 한 차례 발생한 국가에서 또다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 위기라는 그 뼈아픈 경험이 있죠. 이 낙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위기설이 계속해서 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사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예.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어제 나타났고요. 그래서 야와 여와 정부 간은 대통령을 배제한 간에 이제 경제 문제를 협의하자는 측면에서 어제 그런 것이 좀 금투세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예.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개헌과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는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허러지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 조치에 반대한다, 사죄한다, 본인의 입장에서 사의한다. 그렇지만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 경제 수장이 없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예. 이걸 막고 지금 초기 조치도 잘 가고 있습니다. 긴급 유동성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좀 더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 되는데요. 사실 위기의 그동안 쭉 지금은 위기는 1세대 모형, 2세대 모형, 3세대 모형이 있습니다. 예. 1세대는 위기는 아시아 위기 이전에 자 당규해체라든가 고종환일제 같은 자기 내부적 문제다. 예. 근데 위기 때는 글로벌되면서 뭐냐 내부적 요인보다 엑스터널 shock, 외부적 충격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자금 빠져나간다. 이런 쪽의 예. 외부적이다. 이게 2세대다. 근데 3세대는 뭐냐? 3세대는 펀더멘탈이 괜찮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위기감이 있으면 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실현적 가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계엄 조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이해되지 않는 계엄 조치를 해서 경제가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이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강 노벨문학상 그렇죠. 그리고 뭐냐 내년도에 CES 혁신상에 한국 기업들이 혁신상 받는 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국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계엄 조치에 대한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긴급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 공급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야 간에 정치와 배제된 경제를 살리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뭐냐 이거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